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9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12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앞바다와 먼바다, 서해와 동해 전 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겠고 대부분 해상에 바람이 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다은이었습니다. KBS 야,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 우물정 9730번으로 방송 중에 의견 보내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또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사본부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일라디오 혹은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고 또 유튜브 댓글 이용해서도 의견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현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이 있는 정치화투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울 노원의 김성환입니다. 예,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이배입니다. 네, 정치화투 새로운 이 스튜디오에서 두 분과 함께 영상으로 사무실이 아주 산뜻하고 좋네요. 고맙습니다. 전에보다 더 좀 편안한 느낌이랄까? 조금 새 거 같은데도 편안한 느낌이 참. KBS를 좋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분위기라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가졌고 임기 반환점을 지난 소감 밝혔습니다.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소임을 최선을 다해 완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임기 반환점을 돈 시각 또 의미가 있는 또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야당 최이배 의원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자, 오늘 조금 세게 비판을 하겠습니다. 예. 대통령 말씀하신 게 임기 전반기에 씨를 뿌리고 싹을 키웠다면 후반기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솔직히 전반기에 무슨 씨를 뿌렸고 무슨 싹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한국의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양극화 저성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뭐 재벌 개혁, 노동 개혁, 규제 개혁, 재정 개혁, 공공 개혁 뭐 이런 이제 여러 개혁 과제들이 있는데 저는 제도적으로 개혁을 시작도 못 해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 하나 제대로 통과된 것이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게 법이 안 된다면 시행령을 정부가 개정을 해서 추진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2년 반 동안 솔직히 국민들의 기대에 너무 미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대통령이 평화의 과정인 뭐 그 북한의 비핵화 문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고 한때 성과도 있을 걸로 크게 저희가 기대했지만 또 막상 그게 지금 굉장히 불투명한 또 상황이 돼서 대통령이 씨를 뿌리고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열매를 맺기보다는 지금도 계속 씨를 뿌리는 과정이고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개혁 과제를 나서야 된다. 이게 촛불 정권이라고 하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국민들의 기대였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대에 호응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 예, 우리 최이배 의원님 말씀 깊이 잘 새겨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혁신, 포용, 공정, 평화 이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전반기에 뿌린 씨를 후반기에 이제 꽃을 피우겠다고 했는데 이제 적폐청산을 하거나
공정에 씨를 뿌리거나 또 아주 미미하지만 아동 이제 수당이나 뭐 여러 가지 제도를 하긴 했는데 여전히 국민의 삶의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게 사실이죠. 저는 그 대표적인 지표가 출산율이라고 봅니다. 네. OECD 국가 중에 가장 아이를 조금 낳는 나라인데 그 얘기는 결국 아직 서민들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서 행복하게 사랑하고 결혼하고 또 아이 낳고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기는 아직 부족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뭐 지난 정부 탓을 하기에도 시간이 꽤 지났고요. 네. 그래서 남은 하반기 동안에는 그 출산율로 상징되는 그 지표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다만 이제 출산율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 서민들의 삶이 네. 어깨 펴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이 돼서 그 성과가 뚜렷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문재인 정부와 함께 저희 민주당이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을 같이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반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성적을 받아야 되는 이제 시간이 예. 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전까지는 뭐 인수위도 없이 출범을 한 정부였다 어쨌다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변명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후반기에는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될지 뭐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두 의원께서 한 분야만 딱 정해서 이것만큼은 이렇게 해달라라고 바라시는 부분이 있으면 김성환 의원께서는. 네, 그러니까 장기적인 과제로 보면 봄철마다 다가오는 이제 미세먼지 등이 심각한데 이게 이 기후 위기랑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길게 보면 우리가 탄소를 쓰지 않는 새로운 문명 사회로 가는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당장 삶의 차원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훨씬 나아져서 그 애 안 낳는 사회가 아니라 애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바꾸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 의원께서는요. 저는 뭐 진짜 말씀대로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정책이 없습니다. 뭐 경제도 그렇고 또 외교 안보 평화 문제도 그렇고 뭐 다 그런데요. 저는 대통령이 어떤 정책도 중요하지만 좀 방법론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소통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야당으로서 항상 대통령에 대해서 청와대에 대해서 비판할 때 나오는 게 독선이다라는 많은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는 야당이니까 그냥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회와 정부 간의 소통, 협치가 굉장히 약해졌고요. 네. 그리고 여야의 협치도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아주 극단적인 이제 그런 국회 내 대치 국면이 있었는데 네. 이거는 꼭 어느 누가 하나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뭐 가장 큰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이거는 국정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여당과 청와대가 소통을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도 정책이지만 저는 좀 방법론을 바꿔서 네. 진짜 대통령이 청와대가 남은 기간 동안에 임기 동안에 소통을 강화해서 진짜 협치를 좀 이뤄봤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가장 방점을 둬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소통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19일 MBC를 통해서 아마 국민과의 대화를 문재인 대통령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KBS와 이제 대담을 했었고 좀 집권 후반기를 맞아서 좀 이런 소통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소위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는 일종의 수직적 권위주의 사회였다고 하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명령과 복종이 주 체계였다면 이제는 실제 시대가 수평적 네트워크 시대로 바뀌었고 거기에 핵심은 소위 대화, 소통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임기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정부로서 당연히 국민들의 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그것이 이례적인 행보가 아니라 좀 상시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계기를 통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이고 더 겸손하고 더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와의 소통도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예. 그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 만찬, 특히 관저 안에서 이제 이 그렇죠. 만찬이 있었는데 이 회동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 직접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정치 체제가 대의민주주의이고 네. 결국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가 이제 결국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 국회와 소통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말에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직접 또 불러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셨는데 당대표 예. 그 115일 만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회동을 갖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거기서 뭐 그 자리에서 어떤 결과를 꼭 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소통의 자리가 더 잦아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뭐 100일 만에 만나서 다시 얘기한다고 무슨 어떤 결과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네. 성과라는 것이 결국은 만남 그 자체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자주 만나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이 이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재가동하겠다라고 네. 말씀하신 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그 저희가 국민의당 시절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결국은 청와대하고 국회가 소통하는 통로가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어떤 큰 맥락이 잡히면 그 내용을 가지고 국회에서 법안이나 정책들, 예산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약했던 것인데 다시 하겠다라고 하셔서 너무 반가웠고 네.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제 이뤄내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솔직히 지금 총선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회의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 네. 그 노력은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그 노력을 해주신다면 진짜 저는 뭐 다음 총선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에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길 거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청와대 만찬 자리가 이제 비공개로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려오는 얘기로는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하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간에 고성이 오갔다. 예. 뉴스에서는 고성이 오갔다라는 게 처음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냥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을 잡더라고요. 예. 근데 최 의원께서 이걸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손학규 대표님한테 들었는데 네. 선거법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와서 뭐 정동영 대표나 그다음에 심상정 대표도 다 한 말씀씩 하셨고 이찬 대표도 한 말씀 하셨고 예. 그리고 이제 손학규 대표는 좀 말씀을 덜 하고 계셨는데 황교안 대표께서 이제 선거법이 한국당을 배제한 채 지금 협상이 되고 협의가 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걸 계속 주장을 하셨나 봐요. 네. 근데 솔직히 이제 아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도 그 되짚어 보면은 결국 한국당이 이 선거법 논의 과정에서 스스로를 자기네들이 배제를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12월에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하는 상황에서 그때 합의문이 나왔고. 맞습니다. 하지만 4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는 한국당은 빠진 채 여야 4당 간의 협의로 패스트트랙에 진행이 된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때 5당 한국당 포함한 12월 달에 5당 합의가 만들어졌을 때 네. 연동형 비례대표 하자. 그리고 국회 정원 수도 뭐 10% 내에서 늘릴 수 있는지도 검토해보자라고 했는데 한국당이 떡하니 자기네 아니라고 된 게 비례대표 없애고 국회의원 270명으로 가자라는 네. 유연적 소지의 그런 개정안을 내놓고는 그거 가지고 협상하자고 하니까 협상이 안 됐고 스스로를 이 협상의 판을 깨는데 그렇게 이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손학규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 거예요. 예. 정치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당신들이 그렇게 판 깨고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고. 라고 얘기를 했다가 뭐 약간의 이제 언성이 서로 높아졌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봉합이 됐답니까? 그러니까 두 분 간에 약간의 이제 고성이 오갔는데 대통령님이 말리셨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과정이 또 하나의 정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없어지면 전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홍콩 사태가 약간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고성이 오가더라도 이렇게 자주 만나서 자주 대화해야
서로 간에 뭐 취지가 이해가 되고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정치가 생기는 거여서 저는 그 자체로도 아주 나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네. 전체 이 2시간 50분 중에 대략 한 1분 정도의 네. 상황이었고 나머지 시간은 매우 뭐랄까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키면서 진지한 대화를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짧은 것에만 집중하는 언론이 또 문제네요. 이게. 근데 이제 밖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나머지는 예. 뭐 그렇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2시간 넘게 그렇게 식사하면서 대화를 길게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오갔겠습니까? 뭐 국정 현안도 단연히 오가고 또 뭐 당연히 이제 대통령의 이제 모친상에 대한 그 이후의 문제였으니까 개인적인 얘기들도 오갔을 것이고. 근데 이게 사람이 그렇게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가까워지는 기회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뭐 고성이 좀 옮겼다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런 자리가 계속 많아져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럼 그 2시간여 동안 언론에서 집중하지 않았지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의견들이나 입장들은 어떤 게 나왔을지 하나씩만 좀 풀어주시죠. 제가 뭐 구체적으로 더 말씀 못 들었는데 한국당에서 최근 이제 그 민부론, 민평론 이런 책자를 청와대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이자 또 자신들의 대안이라고 한국당이 생각한 내용들을 한번 꼭 대통령이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왔으니까 그걸 이제 드렸을 것이고 당연히 또 이제 손학규 대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일자리 정책에 대한 효과가 이제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경제는 시장에 맡기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니까 정부의 역할이 너무 그거를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계속 메시지를 해오셨거든요.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좀 이제 그 진짜 전문가들 의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라.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좀 인사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셨다고 또 그건 언론에 또 나왔었죠. 예. 김성환 의원님. 네, 최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적극 가동하자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만들어질 무렵만 해도 소위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연합해서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5당 협의체가 됐는데 그 이후에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이제 교섭단체가 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5당 협의체 자체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대통령님이 하고 싶어도 잘 못했던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원내는 교섭단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섭단체 중심으로 하더라도 당초의 약속이 5당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 정신이 잘 지켜지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마 정동영 대표 주장이셨던 것 같은데 5당 협의체 말고도 이렇게 격이 없는 자리를 2달에 한 번씩은 갖자 이렇게 하셨다는데 대통령이 고심 끝에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하자. 1년에 4번. 네, 하셔서 아마 5당 협의체하고는 또 별도로 일종의 무슨 격이 없이 이렇게 비공개로 만나는 자리도 앞으로 자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만찬에 앞서서 또 청와대에서는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3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서 이제 여러 가지 브리핑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뭐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개각하고 청와대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 당이 원하고 본인이 동의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놓아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혀서 좀 눈길을 끌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연말이나 아니면 연초에 개각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김성환 의원님. 예. 네, 이제 공직자 사퇴 시한이 선거 90일 전에는 해야 되니까요. 1월 중순이 마지노선이거든요. 또 정기국회가 예산안 처리 시점이 12월 2일이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보수 법안들 처리하는 것 하면 12월 중순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이가 개각의 시점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조국 장관 건이 있으면서 아무래도 청문회 자체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기에 부담이 있어서 개각을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청와대가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장관들 중에도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네. 또 당에서도 꼭 필요한 분들이 있어서 뭐랄까요? 과하지 않는 범위가 당의 요청과 본인의 동의고 하나 이제 붙이자면 후임자가 안정적으로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까지를 포함해서 네. 그 세 가지 조건에 맞는 분은 저희가 그 엄선해서 정부 측에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저희가 보면 될까요? 지금 언론에 대략 한 4, 5명 선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소위 장관급으로 치면 뭐 그 이상을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청와대 3실장의 기자간담회를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최 의원께서는요. 예,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이제 국정 전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아까 전에 그 말씀드린 여러 개혁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좀 따끔한 질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지금 청와대가 이제 그 좀 포커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김상조 정책실장은 부동산 문제 주로 말씀하셨고, 이제 당연히 안보실장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 얘기하셨고, 그런데 저는 솔직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이제 일자리하고 민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동산 문제는 솔직히 서울 강남의 문제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지방 내려가면 뭐 부동산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너무 정부가 거기에 지금 공을 너무 많이 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보다는 더 그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 그 정책과 또 노동 개혁 과제들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좀 얘기하셔야 되는데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확장 재정 정책 지금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 저는 뭐 너무 걱정입니다. 513조의 그 확장 재정 정책을 하는데 규모가 너무 크다. 예. 작년에 비해서 43조가 늘어난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내년에 그 국채 발행이 이제 60조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30조인데 2배를 국채 빚을 져가지고 확장 재정 정책을 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뭐 누누이 강조하지만 1차적으로는 낭비를 줄이는 지출 구조 조정. 네.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 두 번째가 이제 증세를 해야 되는 마지막 단계가 빚인데 지금 순서가 거꾸로 빚부터 지고 먼저 하겠다라는 것이어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예산 심사를 앞두고 걱정되는 부분이다. 예.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따로 시간을 좀 잡아서 저희가 좀 네.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이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잠깐 소개해드리고요. 뉴스 듣고 와서 계속해서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2261번 쓰시는 분께서 지난 2년 반 동안 민생보다 패스트트랙과 조국 등 정쟁 이슈로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쉽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0298님께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험은 국회입니다. 이번 정부의 반환점에 대해서 평가하기 전에 국회 역할은 어땠는지 반성이 필요합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깔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화투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뉴스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도 해역 헬기 추락사고 13일째인 오늘 수색당국이 실종자 1명을 추가로 발견해 수습했습니다. 해경은 이 시신이 추락 헬기에서 유실된 여성 소방대원 실종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합의가 끝내 안 되면 일정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고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이 이번 주 비공식 협의 자리를 갖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북미 협상의 교차 권인을 미국에 돌리며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이행을 미국 측에 촉구했습니다. 남북관계 정체에 대해서도 군사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남한 당국의 이중적 행동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 기일이 13일로 예정된 가운데 인권단체인 국제 엠네스티가 피해자 배상 요구권을 법원이 인정해야 한다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송소진 씨 연결합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입니다. 지금 하늘에 구름이 많은 상태고 일부 지역은 뿌연 먼지 한 개도 껴있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방이 보통을 보이고 있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한 상태여서 오늘 종일 보통 단계의 먼지 농도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6도, 광주와 대구, 제주 18도 등으로 어제만큼 올라 예년 이맘때 늦가을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내일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전국에 비가 오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2, 3도가량 떨어지겠고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인 모레 아침에는 철원 영하 3도, 서울 영하 1도까지 내려가 입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수험생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3도입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겨울을 앞두고 도로에서도 월동 준비가 한창입니다. 수월하다고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되겠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오전부터 계속됐던 천안 분기점 부근의 작업은 조금 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뒤쪽으로 천안부터 밀리고 있으니까요. 참고 운행을 부탁드리고요. 중부고속도로와 제2중부고속도로 타고 대전 쪽 이동하실 분들은 중부고속도로 이용하시는 것이 더 좋겠는데요. 현재 제2중부고속도로 대전 쪽 하번천 터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배수로 보수 작업을 하고 있어서 산곡 분기점 부근부터 7km 구간에 차들이 거의 서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방향 중부고속도로는 작업을 하고 있는 신둔 하이패스 요금소 부근으로 막히고요. 반대 하남 쪽 호법 분기점 부근 3km 구간에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 강진 나들목 하이패스 요금소 1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오태훈의 시사본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화투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총선 이제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예. 보수통합이 좀 뭔가 말이 오가고 예. 만나고 전화가 왔다 갔다 한다고는 하는데 네. 논의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최 의원께서 먼저 좀 짚어주시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좀 진행 사항을 알아보려고 좀 전화를 몇 군데 해봤는데 네. 일단 여기에 관여된 분들은 다들 이제 함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 의원께서는 변혁에는 속해 있지 않으시죠? 그렇죠. 저는 예. 이제 저희 당에서는 저는 이제 잔류파가 되는 거죠. 나가신다는 탈당파 변혁의 의원님들이 지금 보수통합을 추진하고 계시는 건데. 그쪽도 그렇고 한국당 쪽도 그렇고 대부분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건 없다라는 식으로 선을 긋지만 하지만 이제 계속 언론에는 조금씩 나오게 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언론에 조금씩 흘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물밑 작업이나 군불대기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 변형 모임을 하는 분들이 보수 통합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또 거기에 계신 분들이 또 한국당 의원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있다라는 것이 또 알려지는 걸 봐서는 변형 내에서도 그러면 다른 시각이 존재를 하네요. 저는 이제 처음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달라서 서로 말하는 게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당이라는 하나의 트랙과 신당도 가면서 또 통합이라는 것도 가면서 두 개가 가다가 한 몸이 돼서 맞아서 바로 통합도 될 수 있고요. 네. 또 그게 이제 안 맞으면 신당부터 갈 수도 있고 이후에 다시 또 통합을 논의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크게 큰 틀에서는 보수 통합이라는 것은 선거 진짜 마지막까지 계속 논의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날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하지만은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은 보수 연대 그러니까 보수 쪽이 하나로 뭉쳐서 선거를 치를 거다라는 것은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형태가
그냥 선거 연대냐 아니면 진짜 한 당으로 뭉쳐진 보수 통합으로 치러지는 선거냐 뭐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보수는 뭉쳐질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일당 연대가 됐건 아니면 선거 연대가 될 건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조금만 거슬러 보면 조금 일찍 서둘러 발표한 측면이 없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인재 영입을 하는데 삼천교육대 발언을 한 박찬주 전 대장을 영입하는 것 등등 하면서 황교안 대표에 대한 리더십이 흔들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조금 무리하게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에서 보수통합 제안을 한 측면이 없잖아 있죠. 예. 그런데다가 또 변혁 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넘어오신 분들과 소위 안철수계 분들이 그 컬러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오신 분들은 묻지마 통합을 하자는 입장이 강한 것 같고 예. 안철수계 분들은 무슨 소리야. 이 독자적으로 하는 게 맞지라는 내부에 또 이견차가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게 향후에 어떻게 작동할지 또 미국에 있는 안철수 의원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등등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일종의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기 위한 묻지마 연대 이거는 제가 보기엔 바람직하지 않다. 선거라고 하는 거는 이 뜻과 가치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 노선에 맞는 사람들끼리 국민들에게 공약을 제시하고 그 공약에 맞춰서 이제 표를 얻는 과정인데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일종의 묻지마 반 문재인 연대로 뭘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지 쉽지 않을 거다. 또 특히 무슨 연대 방식으로 뭐 하는 거는 저희도 과거의 경험을 봤습니다만 막상 해보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전 특히 그 촛불 시민들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겪으면서 소위 이 촛불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부정하는 세력과 그것을 인정하자고 하는 세력이 엄연히 있는데 그거를 묻고 갈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잘 안 될 수도 있다. 네. 그럴 가능성도 그러니까 한 반반 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저 궁금한 게 그 앞서서 이제 최 의원께서는 잔류파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잔류 쪽에 계신 분들 손학규 대표를 네. 비롯해서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행보가 김상원 의원님이 제대로 짚어주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선거를 목전에 두고 결국은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결국은 다음 그러니까 선거에 재선하기 위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그런 움직임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국민들이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바른미래당의 또 전신이 국민의당부터 이제 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처음 출발할 때는 이제 중도 개혁이라는 가치를 가지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당제라는 한국 정치의 구조 변화를 일으켜내는 역할을 하자라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지금 이제 계속 남아있을 분들인 거죠. 네. 저는 보수 통합이나 보수 연대 쪽으로 결국 가실 분들은 결국 양당으로 회귀하는 것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국민의당부터 지키고자 그러니까 만들어서 지키고자 했던 것을 저는 잃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는 제3지대를 이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제3지대 통합이라는 게 뭐 물론 과거에 국민의당으로 같이 시작했던 분들도 있겠지만 김상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적폐 세력인 한국당에 여전히 지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민생이 안 좋아지고 또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지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할 수 없는 분들이 결국은 중도나 무당층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희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중도와 개혁의 가치,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저희가 설명하고 보여드려서 그분들의 지지를 받는 제3지대로서 계속 나가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저희도 뭐 인재 영입이랄지 하는 등등의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혁 그 의원들이 탈당을 뭐 12월쯤 정기국회 끝나는 12월 10일 정도에 하신다고 하니까 뭐 그게 지나가면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12월쯤에 계획하고 있는 탈당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하세요? 저는 지금 바른정당계 출신 의원님들이 8명입니다. 예. 그분들은 뭐 나가실 거라고는 건 확신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전에 그 안철수계라고 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이기 때문에 예. 그분들은 이제 탈당을 하면은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거기 남아있을 것 같고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과연 보수 쪽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행보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본인이 보수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명확히 지난 9월에 냈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를 봐서는 한 번도 보수 쪽에 그 행보를 기울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2012년에는 문재인 당시에 이제 대통령 후보였을 때 두 분이 단일화를 할 정도로 예. 오히려 보수보다는 기존의 어떤 진보적인 중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고 그 대선 17년 대선이 끝나고는 극중주의를 얘기하면서 중도의 가치를 계속 지키겠다라고 본인이 선언을 하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쉽게 보수 쪽으로 행보를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은 결국은 계속 우리 바른미래당에 남아서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쪽에 또 의미 있는 만남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친문의 핵심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전해철 의원과 또 비문이라고 일컬어졌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말 만찬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이 두 분이 좀 붙었었잖아요. 그랬습니다. 상당히 껄끄럽고 지지자끼리도 많이 붙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트위터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예. 이렇게 만찬 회동을 한 것 또 탄원서 이재명 지사를 위한 탄원서에도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 만남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환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 이전에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또 한번 만난 적이 있잖아요. 네. 그 의미와 이제 크게 보면 맥을 같이 하는 건데 특히 이 전해철 의원과 이재명 지사는 경선 과정에서 실제로 굉장히 그 당사자들과 그 지지자들이 예민하게 서로 대립했던 측면이 지금까지도 그 여진이 남아있던 상황이었는데 네. 그 두 분이 이렇게 특히 이재명 지사가 어려운 가운데 서로 이제 화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당이 이번 이제 총선의 이제 기본 기조가 일종의 단합과 혁신인데요. 내부적으로는 단합하고 또 국민적으로는 더 혁신해서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만남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해철 의원이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많이 거론이 됐었잖아요. 오르고. 네. 어떻게 됩니까? 아마 조만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아직 청와대 인사권에 대한 문제이니까 저희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법무부 장관 자리를 마냥 비워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곧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전히 그 후보군에 들어있는 분이시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정치인들의 조만간이 언젠지를 저희가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알겠습니다. 또 조만간 또 나오겠네요, 뉴스가. 네. 예. 자, 오늘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